네, 집합 단원입니다. 수학자 칸토어가 집합론을 창시했고요. 무한대 관련해서 여러 연구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집합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일단 집합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죠. 키가 크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정확히 어느 선까지가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건으로는 집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키가 160cm보다 크다라고 하는 정확한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은 집합을 만들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그젬플 1번을 보면은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인데, 우리나라 광역시 객관적인 어떤 지표죠. 그 다음에 졸업생, 그 다음에 김시성, 그 다음에 책의 저자들, 이런 정확한 지표들이 있는데 반해 지금 여기는 영화배우 김수현과 닮은 사람들, 이런 수사적 표현들이 객관적이지가 않죠. 따라서 3번과 같은 조건으로는 집합을 만들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집합에 속하는 대상들을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르는데,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포크 모양인데, 이 포크 모양 왼쪽에는 반드시 어떤 원소의 자격을 갖추는 애들이 오고, 오른쪽에는 반드시 집합을 지칭하는 애들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약속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포크에다가 이제 이렇게 오른쪽 사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는 그런 뜻을 갖는데,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가지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소 나열법인데, 그냥 이렇게 원소들을 집합기호 이렇게 중괄호예요. 중괄호 안에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 쓴 거를 원소들을 쭉 나열했다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 쓸 수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데, 자, 이거를 바라고 읽습니다. 이 기호를, 세로 막대기를 바라고 읽는데, 이 수학에서 이 바라고 하는 기호는 이 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요런 뜻을 갖는 기호예요. 그래서 일종의 영어로 치면은 수식을 해주는 수식 어구 같은 거죠. 그래서 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X, 이런 뜻을 갖는데, X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을 지칭한다 라고 어떤 X의 조건들을 대신해서 써주는 이러한 방법이 이제 조건 제시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벤은 이제 수학자 이름을 따온 거고요. 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학자 벤이 처음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유명해진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집합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그 동그라미 테두리 안에 원소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지금 밑에 있는 이그젬플 문제를 볼게요. 이그젬플 2번, 다음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기된 것은 조건 제시법으로 바꾸고
조건제시법으로 표기된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이렇게 바꾸세요. 지금 현재 이 바라고 하는 기호를 중심으로 조건을 제시해 놨죠. x는 자연수인데 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x를 다 쓰면 자, 이런 식으로 1, 2, 3, 4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집합 B 두 번째 거를 보면은 홀수들이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3579 해서 점점점 원소의 개수가 너무 많다 이런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바 뒤에 조건을 제시했어요. x는 홀수다. x라고 하는 원소를 갖는데 그때 x는 홀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n-1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수학에서 홀수를 나타내는 그 수식이죠. 대표적으로 짝수 같은 경우는 2의 배수기 때문에 2n이라고 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플러스 1이라고 안 썼냐 했을 때 이 뒤에를 보시면은 여기 소문자 n은 원소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걸 볼딕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좀 진해요. 이렇게 진한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지금 이건 하나의 집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기호는 왼쪽에는 원소, 오른쪽에는 집합이 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집합은 지금 어떤 집합이냐 했을 때 자연수 전체 집합입니다. 그리고 뭐 유리수도 있겠죠. 그럼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Q의 볼딕체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유리수. 무리수도 있겠죠. 그 전에 이제 정수 있겠죠. 정수는 Z라고 쓰고요. 정수.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는 I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해가지고 무리수. 그 다음에 실수 있겠죠. 실수는 R이에요. 그래서 실수. 복소수도 있습니다.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를 이렇게 두껍게 칠해서 복소수. 근데 이제 이렇게 색칠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게 막대기 2번 긋고 이런 식으로 쓰고요. 여기도 막대기 2번 긋고 Q라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막대기 2번 긋는 걸로 대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보이시면은 지금 여기는 1, 2, 3, 4 요런 자연수들을 뜻하는 거고 소문자 n이 그 1, 2, 3, 4와 같은 자연수다 이 얘기고 그때 1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2n-1이죠. 따라서 이렇게 집합 B 같은 경우에는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나타내거나 또는 이렇게 나타내거나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집합에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게 있는 반면 무한한 집합도 있었어요. 아까 봤던 집합 B 같은 경우에 홀수의 개수는 사실 끝이 없이 많죠. 그래서 집합을 분류하기를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원소의 개수를 세는 과정에서 끝이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유한집합이 아닌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세는데 끝이 안 난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공집합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옵니다. 공집합이라고 하는 건 영어 empty에서 알 수 있듯이 비어 있다. 비어 있는 집합. 비어 있는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원소를 아무것도 같지 않는 집합을 굳이 왜 언급을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수학의 어떤 논리적 완성을 위해서 이런 개념도 필요하다는 거를 그냥 대충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동그라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어주면은 공집합을 나타내는 집합 기호예요. 그러니까 이 기호 자체가 집합을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혹은 공집합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A가 공집합이다 했을 때 A가 공집합이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렇게 A가 중괄호 열고 아무것도 안 쓰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공집합이라고 하는 같은 뜻을 갖는 기호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표현 방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0개죠. 셀 수 있죠. 0개라고.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 가로 열고 집합을 쓰는 이런 기호가 하나 있는데, 이 기호는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집합 A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 안에 어떤 무한집합을 장난삼아 넣는다든가 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무한집합은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n이라고 하는 일종의 함수예요. 그 집합의 개수를 세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집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유한집합을 쓰죠.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이그젬플에서 봤던 1, 2, 3, 4 4개를 갖는 집합이다. 그러면 여기는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집합 A가 지금 1, 2, 3, 4를 원소로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그젬플 3번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을 찾고 그 원소의 개수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0보다 큰 음수. 이런 건 없죠. 0보다 큰 음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A는 공집합이고요.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따라서 NA는 0. 이렇게 쓰면 되겠고, 2번, 짝수들의 집합이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집합입니다. 3번 10의 양의 약수 이렇게 하나 둘셋넷 10의 양의 약수 이렇게 4개밖에 없죠. 그래서 NC는 4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여기 안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공집합이 하나 들어가 있죠. 자, D라고 하는 집합은 공집합을 갖는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집합 D라고 하는 공간 속에는 공집합이라고 하는 개념 한 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따라서 D는 원소 하나를 갖고 있다. 공집합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 하나를 갖고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자연수는 2, 7, 12, 10 계속 커져요. 이렇게 5씩 계속 커지기 때문에 뭐 끝도 없죠. 자연수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건 무한집합이라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고요. 무한집합.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n이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1번, 3번, 4번 이렇게 되겠죠.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집합 A를 보시게 되면은 원소 A, B, C를 갖고 있고 집합 B는 A, B, C, D, E까지 해서 가지고 5개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그러니까 A, B, C가 여기에 그대로 A, B, C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요만큼을 잘라서 집합 A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합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그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까 요 기호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왼쪽에는 원소가 오고 오른쪽에는 집합이 왔다면 지금 포크 하나가 빠져 있어서 그냥 요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U자형 기호 요렇게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왼쪽에는 집합이 오고 오른쪽에도 집합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집합 A 안에는 이렇게 A, B, C가 A라고 하는 동그라미 원 안에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다 큰 원 테두리 안에는 집합 B가 이렇게 모든 5개의 원소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부분 집합이라고 했을 때 B의 부분 집합인 A는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그릴 수 있구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고 가야 하는 부분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지금 그림 1번을 보시면은 집합 A 안에 A, B, C가 있는데 그 사이에 빈 공간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은 공집합은 어떤 어떤 집합이 오더라도 항상 부분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원소 A, B, C를 갖는 집합 A를 A가 또 감싸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했을 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집합 A의 원소 A, B, C를 집합 A가 그대로 A, B, C가 다 갖고 있는데 아까 부분 집합이 뭐라 그랬어요? 부분 집합의 원소가 속하게 되는 그 집합 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그젬플 4번 다음 두 집합 A, B 사이에 포함 관계를 부분 집합 기호와 여기 슬래시 갖다 그으면은 부분 집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기호겠죠. 당연히 이 두 가지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집합 A가 1, 2, 3, 4고 집합 B가 자연수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1, 2, 3, 4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갖고 나머지 5, 6, 7, 8, 9라고 하는 자연수는 크게 이렇게 쭉 나가겠죠. 당연히 부분 집합이 맞고요. A는 B의 부분 집합으로 속하게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집합 A가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X를 제곱하면 1이 되는 그러한 X를 원소로 갖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곱에서 1이 되는 수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집합 B는 마이너스 1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 A, B와 공통인 공간 속에 A와 C가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D는 따로 있고 E도 B만 따로 갖고 있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따로 갖는 원소들이 이렇게 속하게 되면은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고 반대로 B도 역시 A의 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집합이 서로 같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부분 집합을 이용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그 다음에 B도 A의 부분 집합일 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분 집합일 때 그때 A하고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아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집합도 아까 막 부분집합이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고 막 부분집합이 뭐 이것저것 다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프로퍼 서브셋 진짜 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할 만한 애들이라고 해서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하나 만들어냅니다. 무슨 얘기냐? 부분집합이기는 한데 자기 자신은 아닌 것. 그러니까 진짜 부분집합으로 생긴 것.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네. 그래서 진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자기 자신을 뺀 부분집합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진부분집합에는 그 공집합은 그냥 포함되죠. 그냥 자기 자신만 제외된다 이 얘기죠. 이그젬플 5번 집합 A가 원소 ABC를 이렇게 3개를 갖습니다. 그때 집합 A의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세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를 단 한 개도 갖지 않는 공집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소를 한 개만 차용하는 이렇게 한 개짜리 원소를 갖는 1이 아니죠. A죠. 이런 집합이 3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A, B, C 중에 2개를 갖고 오는 부분집합 A, B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CA인데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AC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원소 3개를 모두 갖고 오는 자기 자신 A, B, C 부분집합을 보시면 그래서 총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부분집합들이 전부 다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집합들인데 이 중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이 7개의 집합 요 놈들이 진부분집합이다. 진부분집합이다 이 얘기죠. 네, 이 챕터에서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데 어떤 원리가 있다는 내용을 공부하는데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1, 2, 3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죠. 원소의 개수가 1, 2, 3이 아니고 원소가가 이제 더 어울리는 표현이겠네요. 원소가 1, 2, 3인 부분집합들을 이제 쭉 써보면 아니네요. 정정할게요. 원소의 개수가 1, 2, 3이 맞네요. 네. 정정할게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짜리인 집합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네, 원소가 정말 안에 하나 들어있죠. 그럼 공집합과 자기 자신 이렇게 2개가 있다 이 얘기고요. 원소의 개수가 2개, 그러니까 1하고 2 얘를 든 거죠. 그러면 공집합 그 다음 한 개짜리 이렇게 2개짜리에서 4개가 나오고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쭉 써보면은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8개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2의 1제곱, 2의 2제곱, 제곱수예요. 이게 2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럼 왜 하필 여기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와 연관이 있는 2의 거듭 제곱수로 표현되는가 라고 봤을 때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의 원소를 A1, A2 해서 N개를 갖고 있다고 보면 AN까지 해서 그러니까 지금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N개인 거죠. 이때 N하고 이때 N을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똑같은 N은 아닙니다.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은 원소 A1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부분 집합 속에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A의 부분 집합인 어떤 B라고 봐서 지금 B가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집합 B는 지금 A1과 A2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A1은 부분 집합 속에 있다를 선택한 거고요. A2는 또 부분 집합 속에 있다를 선택한 거예요. 있다 없다 중에. 그러고 나머지 원소들은 모두 부분 집합 속에 없다를 선택했다라고 보면 결국은 경우의 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 입장에서 보면은 부분 집합에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연산 자체가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거듭해서 곱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 잠깐만 지우고요.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그 부분 집합의 개수는 2를 그 원소의 개수만큼 곱해줍니다. 이렇게 n번, 즉 2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제 조금 응용을 한번 해보면은 그 어떤 집합 A에 특정한 원소 m개를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A1, A2, A3, A4, A5까지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5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 중에 A4와 A5를 갖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나머지 3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체 개수 5개에서 특정한 원소, 없어야 하는 특정한 원소 2개를 제외해서 나머지 3개로만 부분 집합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떠한 특정한 원소를 가져야 돼요. 강제적으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A1, A2, A3, A5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A1과 A2를 고정픽으로 반드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봤다고 치면 그냥 아예 아싸리 있다 생각해서 아예 그냥 있다고 생각해서 쟤까지 쳐주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빼놓고 얘네들 3개로만 만들면 되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5개짜리에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2개를 제외하고 남는 애들 3개로 만들면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정한 원소 m개를 갖고 특정한 원소 l개를 제외한 부분 집합. 말장난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외시켜 놓고 개수에서 아예 빼놓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그젬플 6번. 집합 A가 있어요. 4개 원소를 갖고 있죠. A, B, C, D 이렇게.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2의 4제곱. 그러니까 A가 있다 없다. B가 있다 없다. C가 있다 없다. D도 있다 없다. 이제 이 원소별로 각각 2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2의 4제곱인 16가지고요. 2번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하나 빼야 돼요. 그래서 2의 4제곱이 이제 16이죠. 16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 제외한 15개가 진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분 집합 중에서 B라고 하는 원소 1개죠. B라고 하는 원소 1개를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이니까 B를 아예 제끼고 나머지 3개로 만드니까 8개가 되겠고요. 4번
A와 C 두 개죠. A와 C 두 개를 반드시 갖는 부분 집합. 그러니까 A와 C를 반드시 가져도 제끼죠.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B와 D가 각각 있냐 없냐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2의 제곱인 4개가 되야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연산, 집합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참. 집합의 연산의 가장 먼저 첫 번째 합집합, 유니온이라고 되어 있죠.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원소 X를 갖는 집합인데 그 원소 X는 집합 A의 원소이거나 또는 집합 B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내면요. 지금 여기 부분 A와 B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인터섹션이라고 되어 있죠. 교집합. 교집합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떤 집합 X를 원소로 갖습니다. 그 원소 X는 A의 집합 그리고 AND예요. AND는 동시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 A에도 속해 있어야 되고 집합 B에도 속해 있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터섹션 서로 겹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교집합이 되겠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디스조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교집합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붕 떠 있죠. 이러고 서로 이제 갈라져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는 이러한 상황, 즉 A와 B의 교집합이 기호로는 이제 U자 뒤집어 놓은 그림이죠. 합집합은 U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러니까 교집합의 원소가 단 한 개도 없을 때, 그때 A와 B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연수의 서로소라고 했을 때는 영어로는 표현이 다릅니다. 레러번트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두 자연수의 서로소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디스조인트, 조인트, 서로 이제 조인트가 되어져 있지 않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디스조인트, 연결이 끊어져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 집합이 서로 소인 상황은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황을 일컫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이 나와요. 네, 이 여집합이라고 했을 때 이 여자 우리나라 말로 이제 여자로 번역이 됐는데 이 여자는 이제 여백할 때 여자입니다. 나머지요.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백, 나머지, 바깥 뭐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영어로는 컴플리먼트라고 합니다. 그럼 컴플리먼트는 또 뭔 뜻이냐 했을 때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을 한 거죠. 지수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오른쪽 상단에다가 C라고 씁니다. 컴플리먼트의 약자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을 이렇게 나타내고 원소 X를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게 합집합 기호가 아니고 이거는 U 대문자 U인데 이거는 전체 집합을 뜻합니다. 유니버스 전체 집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A가 소속되어 있는 그 큰 집합을 얘기하는 거겠죠. 있기는 있는 애다. 그런데 다만 A에는 없는 애다. 이제 요런 뜻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A에는 없는데 있는 것 그런 뜻이니까 A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이게 여집합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A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이라고 해서 디퍼런스 차이라고 하는 뜻인데 수학에서 디퍼런스는 거리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빼기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칙연산 기호의 그 뺄셈 기호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A 빼기 B라고 하는 요 개념 자체가, 이 기호 자체가 하나의 집합이에요, 지금. 어떤 집합이냐 했을 때 A에는 속해 있지만 B에는 속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순수하게 A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A 빼기 B라고 하는 차집합은 A와 B가 아닌 것들,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그젬플 7번 전체 집합 U는 20 이하의 짝수 10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A는 뭐 이렇고 집합 B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U라고 한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다 쓸 건데, 먼저 집합 A와 B를 써놓고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교집합입니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부분 4와 12, 4와 12를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4와 12를 가장 먼저 써놓고요. 그 다음에 채워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죠. 이제 나머지 집합 A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집합 B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채우는 부분이 A, B 안에는 이제 다 썼는데 전체 집합 U, 그러니까 이 테두리, 네모 테두리 안에는 20 이하의 짝수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6과 14와 20은 A와 B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6과 14와 20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써 넣어줍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은 쉬워요. 합집합, 그러니까 요 테두리 안에 있는 거, A와 B의 요 테두리 안에 있는 거 다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 교집합은 당연히 여기 안쪽이죠. 네, 여기 안쪽, 요 안쪽이 A 교집합 B. 여기 큰 테두리가 A 합집합 B였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가 갖고 있는 거 다 제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A를 제끼고 보면 여기죠. 요 부분이 지금 A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A 빼기 B, A에서 B를 뺀 A, B 차집합, 순수한 A만 보면 된다 이 얘기예요. A에서 B를 제외한다. 그럼 순수하게 A만 갖고 있는 집합, 요 집합이 A 빼기 B 차집합이 되겠죠. 집합 연산에도 어떤 법칙이 있다 이 얘기예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3대 법칙이죠. 네. 교환 법칙, 커뮤테이티브, 바꿀 수 있다, 교환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결합 법칙, 연산들이 전부 다 어소시에이티브, 뭔가 다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상관없다.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브, 나눠준다, 분배해준다 이런 뜻이죠. 보시면은 합집합과 교집합이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서로 뒤바꿔도 합집합과 교집합의 의미는 직관적으로 당연히 납득이 되죠.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전부 다 합집합들이에요. 합집합들로만 이렇게 쭉 보면 합집합들로만 쭉 보면 이렇게 순서가 상관이 없다. A, B를 먼저 보고 B, C를 먼저 보든 그냥 다 합집합끼리는 결합이 되어 있다.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교집합이죠. 교집합들끼리든 A, B를 먼저 보든 B, C를 먼저 보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잘 보시면은 여기는 교집합인데 여기는 합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색깔을 있는
요 부분 보이죠? 요 부분이 지금 요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있죠? 얘가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얘가 이렇게 B한테 C한테 이렇게 달라붙은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라붙었죠. B하고 C한테.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 합집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 사이에는 이렇게 합집합이 있게 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모양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합집합과 괄호 안에는 교집합이 있는데 이 합집합 A가 이 교집합으로 이렇게 분배된다. B와 C의 교집합으로 이렇게 분배돼서 B와 C로 이렇게 분배되어 왔고 B와 C 사이에는 원래 있던 교집합이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 법칙을 모양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그젬플 8번 두 집합 A, B 사이에 지금 합집합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를 보여라.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면은 합집합의 정의를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A가 먼저 있고 B가 나중에 두 번째로 있어서 A를 먼저 B를 두 번째로 이렇게 합집합의 정의를 썼고요. A와 B를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써도 이렇게 똑같이 썼습니다. 자리를 바꿨을 뿐이죠. 그런데 이때 이 또는이라고 하는 의미는 집합 A의 원소이거나 또는 집합 B의 원소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와 집합 B의 원소이거나 또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이 또는이라고 하는 게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없는 접속사죠. 그래서 서로 같은 뜻이다. 즉 A, B 합집합이나 B, A의 합집합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라고 그냥 보고만 넘어갈게요. example 9번 집합 3개가 있는데 지금 요것은 associative 결합 법칙을 얘기하고 합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 먼저 좌변을 보시게 되면 A와 B를 먼저 합집합을 봅니다. A와 B의 합집합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A와 B의 합집합은 요런 테두리 안에 있을 겁니다. 네, 요게 A와 B의 합집합이죠. 여기에 B를 더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C를 더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C를 추가시켜주게 되면 당연히 이 전체가 들어차겠죠. 요만큼이 있었는데 C까지 해서 이렇게 채워주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들어차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우변을 보게 되면은 우변은 B와 C를 먼저 합집합을 합니다. B와 C를 먼저 합집합을 해주면 요런 테두리 안에 이제 먼저 있겠죠. 이게 B와 C의 합집합인데 여기에 이제 누구를 추가해 주느냐? 여기에 이제 A를 추가해 주겠다 이 얘기죠. 네, A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죠. 아까는 이제 C를 이렇게 채워줬었는데 어찌됐든 이리 보든 저리 보든 그냥 결과는 다 똑같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을 설명을 할 건데 먼저 요걸 볼게요. A의 교집합, 그 다음에 BC의 합집합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거를 먼저 이 위에 그림이 좌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이 우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변 먼저 색칠을 해보면 A가 있고요. A가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B와 C의 합집합이 있습니다. B와 C의 합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두 집합에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하고 그다음에 빨강색으로 여기 이렇게 약간 보라색이 됐죠. 그 다음에 우변을 보시게 되면은 우변은 얘가 있고 얘가 있어서 둘이를 합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A와 B의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죠. 이게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A와 C의 교집합이 있네. A와 C의 교집합은 여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둘을 어떻게 하느냐? 합친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이 오른쪽인 여기 이게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좌변으로 보나 우변으로 보나 그 결과는 똑같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드모르간이 그 모간이라고 하는 수학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자 이름을 딴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은 마치 이런 것처럼 보여요. 이 그 합집합 전체의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집합 기호가 각각으로 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로가 풀리고 중요한 건 가운데 있던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이렇게 뒤집혀요.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와 B의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이라고 하는 기호가 각각으로 분배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있던 교집합의 합집합으로 이렇게 뒤집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A의 여집합을 한번 볼까요? A의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을 한번 볼까요?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요만큼 이겠죠. 이렇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있는데 그 두 집합의 공통적인 부분을 색칠하세요 라고 보면은 아이고 공통적인 부분은 여기 파랑색으로도 칠해지는 부분 여기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A의 여집합을 볼 거예요. A의 여집합은 아까 위에 거하고 비슷하네요. A의 여집합 여기도 B의 여집합 이렇게 보면 이번에는 요 둘을 합칩니다. 니나나나 해갖고 다 합쳐버리면은 자 이렇게 그냥 다 아까 색칠했던 부분 여기죠. 그 다음에 빨강색이 색칠했던 부분은 A를 제외한 나머지였거든요. A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칠해버리면 이렇게 칠해지겠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가운데만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A와 B의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합집합이 색칠이 안 돼 있죠. A와 B의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데 위에 있는 내용들이 설명이 되죠. 여기는 A의 여집합이었고 여기는 B의 여집합이었고 이쪽에다 써야 돼.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A의 여집합이었고 여기도 B의 여집합이었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드모르간 법칙을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그젠플로 넘어가면은 이그젠플 11번. 지금까지 배운 연산 법칙들이 이렇게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어떤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복잡한 집합을 이제 간단하게 바꾸는 건데, 자, 여기서 첫 번째, 현재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이 적용이 됐죠. 드모르간의 법칙.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괄호 앞에 있는 A 교집합이 이렇게 분배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시면은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겹치는 부분은 없죠. 그 여집합과 공통으로 걸리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집합이 됐고요. 공집합과 합집합, 그러니까 이 집합에 아무것도 없는 걸 합치면 사실 이 부분, 이 집합만 그대로 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건데 이제 이게 보면은 보기가 없습니다. 보기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없는데 요것은 사실은 네, A 빼기 B, A, B 차집합의 아까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강조하죠.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현재 A는 B의 부분 집합인 상황이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나타낸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요 얘기인데, 이러한 상황을 부분 집합 기호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고 합집합 기호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고 교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차집합 기호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보시면은 요런 상황, 요런 상황들, 요런 상황들 여러 표현 방법이 나와 있죠. 지금 무려 똑같은 상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가지의 표현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냥 벤 다이어그램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건너뛰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쉽게 안 줍니다. A는 B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쉽게 안 주고요. 이렇게 표현들을 다 이렇게 복잡하게 바꿔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하게 바꿔놓은 기호를 보시고 표현을 보시고 아 얘가 지금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누가 누구의 부분 집합, 누가 누구의 안쪽에 들어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그젬플 12번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것. A와 1번. A와 B의 합집합은 A다. A와 B를 합쳐버리면 A다. 맞죠? A와 B의 겹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B다. 요 그림 보고 대답하면 맞죠? 그 다음에 합집합의 바깥 교집합이죠. 교집합이 아닌 부분. 지금 방금 여기가 B였거든요. 2번에서 그랬거든요. 보기 2번에서. 그럼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인가 했을 때 아니죠. B의 바깥은 이만큼인데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으니까 A의 여집합은 요만큼이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여기에 A가 이렇게 있으니까. 따라서 3번이 틀립니다. 4번.
이렇게 여집합끼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쉽게 바꾸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은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4번에 이거를 지워요. C를 지워요. C를 지우는 대신에 B가 이쪽으로 옵니다. A는 이쪽으로 가고요. 순서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C를 지운 상태에서 이렇게 써주면은 요 두 개의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B가 있고 A가 있을 때 C를 써주고 싶어요. 그럼 C를 써주면서 이쪽으로 보내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C를 써주면서 이렇게 보내면 여집합으로 표현되는 포함관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맞죠? 4번. 그 다음에 5번. B에서 A를 빼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B에서 A를 없애버리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쵸? B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A를 없애버리면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맞는 표현이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번 영역은 순수한 A입니다. 1번 영역하고 2번 영역에 있는 원소들이 더해질 거예요. 그러고 B도 더해야 되겠죠. 근데 B도 더해지면은 또 2번 영역하고 3번 영역을 더하는데 보시면은 2번 영역이 두 번 더해져요. 그럼 2번 영역에 있는 원소들은 더블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을 2번 영역에 속한 교집합을 한번 제껴준다. 이러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오타죠. 원소가 아니라 집합이 3개, A, B, C 이렇게 집합 3개짜리의 공식도 있는데 좀 길어 보입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1개짜리들을 더하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집합 A를 더하다 보면은 1번 영역, 4번, 그 다음 6번, 7번 영역에 속한 원소들이 더해지고 집합 B를 더하다 보면 저기 그림에 나와 있죠? 2, 4, 5, 7. 그 다음에 집합 C 같은 경우에는 3, 5, 6, 7. 번 영역에 속한 원소들이 이렇게 더해져요. 그러면 딱 봐도 지금 중복돼서 4, 5, 6, 7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더해지죠. 그래서 교집합을 먼저 빼주는데 A와 B의 교집합 4번 영역과 7번을 제외시켜주고 그 다음에 5번과 7번을 제외시켜주고 그 다음에 6번과 7번을 제외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 앞에도 이거 동그라미를 지워야겠네요. 꼴보기 싫습니다. 1, 4, 6, 7. 네. 이렇게 보면은 잘 보세요. 지금 7이 3번 등장했는데 7이 3번 지워집니다. 이러고 그럼 7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A, B, C의 전체 교집합 7번 영역을 한번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개짜리들을 먼저 더하고 2개짜리 교집합들을 빼주고 3개짜리 교집합을 한번 더해준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리가 있어요. 포제 원리라고 해서 포함과 배제 앞글자를 딴 어떤 원리인데 한번 1개짜리 더하고 2개짜리 빼고 3개짜리 더하고 뭐 4개짜리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포함과 배제가 번갈아 가면서 된다 이런 얘기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2개짜리와 3개짜리 합집합에
공식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를 구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너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이그젬플 13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표 빈칸에 개수를 이제 채워 넣으세요. 이런 문제예요. 자, 먼저 힌트. 전체 원소의 개수는 45개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교집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교집합 부분에 원소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13개. 여기가 어디냐? 이게 지금 A 빼기 B거든요. 순수한 A. 그래서 여기 13개 이렇게 써주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모르죠? 네, 여기가 뭐냐? 지금 이게 순수한 B죠. A에서 B에서 A를 제외한 부분이니까 몰라요, 지금. 그 다음에 A, B의 합집합이 41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 테두리 속에는 41개의 원소가 들어있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바깥에는 4개가 있겠죠. 그래 놓고 보니까 13개와 5개 그리고 뭔지 모르는 이 물음표를 합쳐서 41이 돼야 되거든요. 13개와 5개 그리고 몇 개가 더해서 41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여기가 17개죠. 17개가 아니죠. 지금 18개죠.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은 23개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23개.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뭐 더 채울 공간이 없습니다.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보이시죠? 집합 A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는 13개와 5개가 합쳐진 18개가 있고요. 집합 B에는 5개와 23개가 합쳐진 28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B 아까 찾았죠? 여기 3번은 2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영역이 완전 바깥이죠. 여기가 A의 바깥이면서 동시에 B의 바깥 부분, 그러니까 여기 완전 바깥, 완전 소외된 부분 요런데 4개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디냐라고 보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여집합끼리 합쳐놨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뒤집고 괄호로 묶어서 여집합을 이렇게 빼주면 교집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4번 같은 경우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5개인데 45개에서 교집합의 개수 5개를 제외한 40개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